신호등도 없는 고속도로에 원인도 모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맨 앞을 달리던 차가 있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그 차 뒤에 있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 뒤에 있던 차 역시 영향을 받아 속도를 줄이게 되고 뒤에 있던 차는 연속으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교통체증을 겪게 되는 거죠.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 연구가 2008년 진행됐습니다. 길이 230m의 원형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실험했는데 당시 운전자들에겐 앞차와 거리를 시속 30km로 운행하라는 지침이 주어졌고 도로 위엔 장애물도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단순 계산상 차간거리와 속도를 유지한다면 차량은 원형 안에서 수월하게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2대의 승용차가 실험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대열의 한 지점에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를 늘리자 정체가 출현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즉, 유령 정체는 운전자들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인 겁니다. 그런데 유령 정체만큼이나 최근 많이 발생하는 흥미로운 또 하나의 교통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무빙 보틀넥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어느 한 차량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특별히 저속 주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량 내에서 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차량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주변의 흐름과 그 조화로운 속도를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곳곳에서 병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근 여기저기서 교통량과 관계없이 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빙 보틀넥 현상입니다. 유레카! 우리의 몸은 206개의 크고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나 해파리처럼 뼈 없는 동물을 떠올려 보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가만히 서 있거나 몸을 지탱하고 있기도 어렵겠죠? 우리 몸이 206개나 되는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여러 개의 뼈와 여러 개의 관절이 함께 작용하여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듭니다. 뼈는 몸을 지탱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늑골은 심장과 폐, 간을 보호하고 다른 여러 장기들도 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뼈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칼슘을 이동시키고 저장하는 일도 하죠. 골반뼈는 창자 등을 감싸고 움직일 때 균형을 잡아줍니다. 갈비뼈는 허파, 심장 등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죠. 목뼈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로는 머리를 직접 떠받치고 아래로는 척추와 연결되어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는 관절이라고 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깨와 팔이 만나는 부분의 관절을 볼까요? 공이 글러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절구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팔이 어깨에 맞물려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절구 관절은 엉덩이와 다리뼈가 이어지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팔꿈치는 안쪽으로만 굽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경첩 관절이라고 합니다. 접히고 펴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무릎 역시도 경첩 관절로 한쪽 방향으로만 굽혔다가 펼 수 있습니다. 목뼈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좌우로 돌릴 수 있는데 이를 중쇄관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혈액은 항상 알칼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 혈액이 산성이 되므로
우리 몸은 즉시 뼈에서 알칼리성인 칼슘을 빼내어 혈액을 일정한 알칼리성으로 맞추어줍니다. 이 때문에 육식을 좋아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유레카! 습지는 다양한 종이 그물처럼 얽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우주. 어류와 곤충, 수생식물이 가득한 이 작은 우주 속에 강력한 포식자, 물장군이 있다. 언뜻 보면 물방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물장군은 노린재목, 물방개는 딱정벌레 목에 속한다. 몸통이 좀 더 둥근 것이 물방개, 물장군은 몸집이 더 크고 사냥에 유리한 커다란 앞다리가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물장군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 현재는 멸종위기 2급에 지정된 위기 곤충이 됐다. 물속의 폭군이라 불리는 물장군은 습지 생태계의 대표 깃대종이다. 물속에서 최상위 소비자 역할을 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곤충인 것. 늪이나 연못, 하천의 고인물에서 살아가는 수서곤충인 물장군은 한국에서 서식하는 노린재류 중에서 가장 큰 곤충이다. 사냥에 최적화된 커다란 앞다리로 먹잇감을 잡아 입에서 뾰족한 촉수를 내밀어 체액을 빨아먹는다. 배 끝에는 뾰족한 호흡기관이 있어 거꾸로 선 상태로 물에 떠다니며 숨을 쉰다. 습지에는 다양한 생명이 살아간다. 특히 곤충이나 양서류의 유충이 자라나는 생명의 보금자리다. 물장군은 물고기나 다른 곤충, 유충까지 닥치지 않고 잡아먹는데 먹이가 부족할 때는 종종 포식도 서슴지 않을 정도다. 일반 올챙이에 비해 훨씬 커다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도 물장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몸집이 커서 움직임이 둔해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뛰어난 번식력과 뱀까지 잡아먹는 엄청난 식성으로 악명 높았던 황소개구리. 1990년대 시작된 대대적인 포획 작업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최근 황소개구리로 인한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습지의 포식자인 물장군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인 황소개구리의 수도 줄어들어 습지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레카! 가정에 꼭 갖춰야 할 상비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용 상비약의 필수품은 크게 세 종류로 의료기구, 외용제, 내복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상이나 찰과상에 대비해 반창고와 붕대는 필수품. 의료용 가위와 찜질 주머니도 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외용제의 경우 상처를 치료할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는 꼭 준비해두세요. 피부 질환 연구와 통증 완화를 위한 파스도 필요합니다. 내복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비약으로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여행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약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제가 제일 많이 필요할 것이고 소화제, 지사제, 그 다음에 해열 진통제, 종합 감기약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또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황청심환이 필요하겠죠. 상비약의 올바른 관리법. 첫 번째는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창가에 두면 직사광선을 받아 약이 변질될 수 있고 냉장 보관 역시 습기가 찰 수 있어 삼가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약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약의 유통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효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변질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항생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거는 아주 나쁜 독성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보관할 때에는 포장 봉투까지 같이 보관하거나 약의 용도, 구입 날짜, 유통기한을 기입해 표시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해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변색됐거나 냄새가 난다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천연 상비약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생강.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는 이부프로텐 성분과 유사해 근육통을 진정시키는데요. 통증학 퀴즈는 10일 동안 근육 운동을 한 사람 중 생강 2g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 후 근육통이 25%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꿀인데요. 꿀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꿀 자체가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이 벌이 이 꿀을 따견 벌집을 만들기 위한 수지성 물질입니다. 프로폴리스에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배탈이나 설사에 도움이 되는 천연 지사제 바나나입니다.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 지사제의 효과가 있어 특히 어린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레카! 카이스트가 개발한 올레브의 원천 기술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란 무엇일까?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해서는 송신 코일과 수신 코일이 필요하다. 전류가 송신 코일에 흐르면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자기장 속에 수신 코일이 있으면 자기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때 송수신 코일 간의 분명 현상을 이용하면 여러 기기의 멀티 충전이 가능하다.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은 전력 전송과 전송거리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근거리에서 수십 킬로와트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자기 유도 방식, 1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수십 센티미터에서 1미터까지 전송할 수 있는 자기 공진 방식,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 신호를 공기 중에 방사해 전력을 전달하는 마이크로파 방식이 있다. 이 중 지금까지 상용화된 것은 주로 전자기 유도 방식이다. 전자기 유도 방식이란 전력 송신부 코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수신부 코일로 전기가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최근에는 교통카드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태그나 전동시설 충전기 등에 응용된다.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은 최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분야의 무선 충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케이블에 반드시 연결하지 않아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된다. 무선 충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충전 패드 안에는 전기 코일이 감겨 있다. 이 코일은 다양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킨다. 휴대폰 안에는 충전 패드에서 발생한 유도 전류를 수신하는 2차 코일이 내장돼 있다. 따라서 충전 패드의 전원을 연결하면 코일에서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수신기가 유도 전류를 받아들여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이다.